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더문다각의 장영선입니다. 내년 초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인사를 중심으로 연대설이 나오자 이들을 향한 견제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정치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토크 다문다각 오늘의 말, 가세지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세지계는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얼마 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여당이 지지세를 넓히려면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은 가세지계를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당도 좌클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현주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최근에 당내 주류 분위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당황스럽는데요.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은 약간은 조금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간다, 뭐 극우 성향 내지는 좀 말을 막 거칠게 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게 당원들, 특히 열성 당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벼랑간 가세지게 말씀을 하셔서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중도층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내에서는 주류랄까요? 이렇게 친윤계들은 대통령을 옹이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연 확장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이 얘기는 주로 비윤계 내지 반윤계, 뭐 우리 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친윤의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당내 인사들이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친윤을 자처하시는 김기현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뭐 좌클릭이라든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대중적인 눈높이, 그러니까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고 김기현 의원이 윤심과 멀어졌구나.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윤심 소구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다른 쪽의 표를 얻고 싶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은 찐 윤핵관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찐 윤핵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의 이런 태세 전환, 이거 태세를 전환한 거거든요. 이 태세 전환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하자면 찐 윤핵관, 윤심의 낙점을 못 받으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김현장 연대론이라는 게 나온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스탠스는 김현장 연대론으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먼 거잖아요. 네. 그럴까요?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장제원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게 국정조사도 차라리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상처를 받게 했었죠. 그래서 겉멋 패션 정치 네네, 또 뭐 이제 주호영 의원은 좀 겨냥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조를 해야 된다, 이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세게 지금 거친 말을 내뱉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최민희 의원님 말씀도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윤으로부터 멀어졌구나. 그게 좀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도 느낌에 권성동 전 대표, 원내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나?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은 말을 하고 글씨 막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얼마 전에 대통령 관저에서 김기현 의원께서 뭐 대통령과 한참 동안 독대했다, 이게 오랫동안 독대했다라는 것은 얘기가 잘 안 풀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쪽, 그러니까 비윤이나 반윤 쪽을 겨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켜봐야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은 그렇게 보면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전에 너무 막 심하게 얘기를 혼자서 막 네. 총대 메고 다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비윤, 반윤 이쪽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이 얘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 저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윤심 마케팅을 자꾸 하는데 지금 어떤 국면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총선을 앞두고 하는 뽑는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 이쪽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현재로서는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표심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래서 윤 대통령이 흡수하지 못하는 지지층을 당대표가 외연 확장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윤심만 계속 쫓아서는 좀 곤란하다. 당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와 협조는 하되 확장력이 있는 분이 대표가 되는 게 우리가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조금 전에 이현희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님의 그 정치 감각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걸 뭐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한마디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호영 대표와 정진석 위원장이 MZ세대 수도권 네네. 소구력 있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질렀어요. 근데 MZ세대 수도권 소구력의 대표성을 가진 현재 국힘의 대표들이 있냐, 후보들이 있냐, 없습니다. 네. MZ세대를 연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예. 그리고 수도권 소구력? 그럼 수도권에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 서울 출신이나 경기 출신이잖아요. 근데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거의 내면적으로 보면 당대표를 포기하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의원이. 그리고 또 멀어지고 하나는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수도권도 아니고 MZ세대도 아니고. 아니고 그런데다 갑자기 윤심과는 이렇게 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같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극우 보수가 아니잖아요. 합리적 보수입니다.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인가? 윤심을 지향하나 보다.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니라 윤심의 힘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보수는 무슨 보수인가? 네. 그게 늘 의문입니다. 그 문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저 윤심의 힘을 지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민심의 힘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선이 정당이 지금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유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지향을 한다. 자유주의가 우리 또 헌법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자유정당한데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사실 어떠한 이제 맥락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군사 정권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87년에 민주화가 되기까지 민주화 투쟁을 또 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내지는 리버럴 성향을 민주당 쪽이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기존의 군사 정권 세력들도 쭉 그렇게 자유 경제를 지향은 해왔기 때문에 경제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교나 이런 쪽은 자유주의 성향을 우리 그 보수 정당이 갖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또는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과거의 그 권위주의의 잔재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아쉽게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통치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자유주의를 지향하지만 당 내에는 권위주의의 잔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세력과 자유주의를 완전하게 지향해야 된다는 세력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때로는 이제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번에 이제 그런 가치들이 화물연대의 뭐 파업이나 뭐 약간 좀 초강경 대응 뭐 이런 쪽에서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이 그 무엇인가가 형성되는 평생의 틀이 형성되는 게 대개 20, 30대에 형성이 되잖아요. 네. 40대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보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80년대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목숨 바친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이셨나 이런 생각을 네네.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80년대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의 핵심 가치가 뭐냐?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싸운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는 공부를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고시 공부하는 친구들도 술을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때 주류는 억압받았지만 학생운동 세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도 다 안주는 전두환 욕이었어요. 이쪽이든 예. 저쪽이든.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자유 개념이 바뀌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자본의 자유를 외치다가 지금은 이 자유의 개념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평등, 자유의 또 다른 개념인 평등을 오히려 외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자유를 외치시면서 그러면 노동자에겐 자유가 없냐. 노동자의 자유라는 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등을 통하여 단체 행동권을 통하여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자유거든요. 근데 노동자의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가?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는 노동자의 자유는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을 여쭙고 싶어요. 대통령께.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뭐냐 이렇게. 그럼 화물연대의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그게 누구의 자유냐. 예,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러한 어떤 정치, 민주정치, 자유민주정치 원리와 그다음에 그 정치의 어떤 역사적 그 발전의 맥락,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뭐 훨씬 이전에 그런 시민혁명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의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주로 정치나 이런 사회문화적 분야가 아니라 주로 사법적 분야, 그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이제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운임의 가격을 고정하자.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가격을 좀 시장에서 고정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맞진 않아요. 준공영제, 버스 같은 경우 준공영제. 그래서 관련된 건강보험이라든가 어떤 준공영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걸 사실상 많은 걸 책임지는 시스템. 이럴 때는 가격도 고정이 되면서 약간은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 그 원리가 일부가 도입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화물 물류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가격을 고정하는 게 맞냐라는 이 논쟁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화물 물류 시장이 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돼요. 근데 임기응변적으로 예전에 한번 그렇게 고정해놨던 건데 네. 이게 물류시장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물류시장에 지금 보면 그 차주한테
이 돈이 소득이 제대로 남지 않는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로 굉장히 많이 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자라고 하면서 일몰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사실은 대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문제의식 갖는 건 맞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주의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운송을 못 하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노동자로 보든 사업자로 보든 노동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거고 사업자로 보면 영업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는 건 또 안 맞아요. 법 위반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법 위반, 그러니까 업무 개시 불법, 명령 지금 자체가 정부에서 그러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파업 자체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운행을 하는 그 다른 그 차주들에 대한 협박, 네네. 예,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그 있는 것이죠. 안에서 이제 예. 파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사실은 이제 지위가 개별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나 안 할래.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운송을 못 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자유인 거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영업의 자유. 그런데 이거를 업무 개시 명령을 이런 준공연제로서 예를 들면 가격이나 모든 걸 국가가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지겠어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너 이게 이렇게 운송 거부하니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네가 강제로라도 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 2004년에 도입한 것 자체에 저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다만 이것이 법에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그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이 명령 자체가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께서 완전한 자유주의 또는 이제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가 깊으시다면 안전운임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이것을 운송 거부를 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했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많은 극우 그 보수 지지 세력들은 그 화물 운송 개시 명령을 통해서 지지율의 반등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불법과는 타협 없다 등등 이제 화물연대 강경 파업 대응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윤심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민심이 아니라 윤심. 윤심, 예, 네. 윤심 쪽으로 윤심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노동개악이라고 노동계가 얘기하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네네.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지율도 이렇게 보시면 의미 있는 지지율은 중도에서 확고한 지지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긴 힘들어요. 그리고 지지를 유보했던 보수 일부가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정권은 늘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지율이 막 그 바닥을 헤매다가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의미를 정확히 해석해야죠. 이 의미가 그러면 모든 걸 더 강경하게 대응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옳았냐? 그러면 과반 이상이 안 옳았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사실 노동 현장의 파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도 사실 여론 지형이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우리가 다 노동자인데. 그런데 그 현상을 업고 지지율이 일부 올랐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러면 국민 과반 이상이 그 대응은 잘못됐어. 그런데 파업도 멈춰야 돼. 이런 뭐랄까요. 잘 해석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밀어붙인다? 이렇게 되면 뭐 그 지지율 금방 빠질 겁니다. 이게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화물연대는 파업을 좀 자제를 해서 다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다만 대통령이나 정부도 화물연대하고 대화를 해서 이 후진적인 물류시장을 좀 개선하고 또 일단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일시적으로 이 일몰제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강제로 진압하거나 너무 일방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정부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의 통상적인 민심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좀 가서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룰을 두고 나서 최근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 전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100만 책임당원 시대에 걸맞는 이제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러면서 당원 투표 비율을 이제 확대하는 전당대회 룰 변경을 시사했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당권 여론 주자의 1위가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 그건 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하려면 네. 전당대회가 있기 한 1, 2년쯤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지금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2말 3초인데 3월이라고 누군가 못을 박더라고요. 3월 아마 중순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네. 그건 어디서 혹시 그 정진석 정진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3월 자기 임기 안에 하겠다. 네. 그러면서 아마 3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끝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비대위는 본래 그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임시의 의미가.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원래 전당대회를 6월 이후에 하자. 그래서 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까지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 대통령실 관저회동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2말 3초라고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3월 초 내지 중순으로 확정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다 누가 나올지 뻔히 알아요. 아, 유승민 전 대표 나오겠구나. 김기현 대표는 좀 적지 않을까? 권성동 전 대표가 나오겠구나. 이거 다 얘기가 되고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가 나온다고 지금 했지? 그러면 주자도 거의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룰을 변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100만 책임당원 시대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제 전공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고민한 문제인데 점점 정당의 문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문턱은. 만약에 정당의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어 버려서 대개 당심은 열혈 당원들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당은 선거에서 선택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선거에서 선택은 민심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당이 그런 당심보다는 민심에 가까운 결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후퇴하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원 투표 비율을 갖다가 9대 1로 하겠다 뭐 이런 100% 얘기가 한다던데. 나오는데 9대 1, 나왔다가 100% 이제 100%까지 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야 그냥 차라리 100% 해버리지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비아냥을 거렸는데 진짜 100% 하네요. 근데 이거 보면서 사실 이걸 보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뽑히는 지도부가요. 다음 총선을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 승리를 이끌 지도부를 뽑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한테 우리는 민심 별로 신경 안 쓰겠어. 우리는 당원들만 보고 가겠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아, 저 사람들 참 오만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남겨서 실제 총선 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그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임당원 비율을 높이고 이런 것들은 한 10년, 20년 전에 한참 이렇게 붐이 일어났던 얘기들이에요. 그때는 정당 자체가 책임당원 시스템 자체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이게 대두가 됐었죠, 이 논란이.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플랫폼 정당이 하나의 어떤 대세예요, 시대적 대세. 그래서 어떤 이슈별로 플랫폼이 형성이 되면서 그때마다 이 이슈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이 모였다가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흩어졌다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모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플랫폼 어떤 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정치에서 이제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모바일 시대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고정되어서 영원히 그 책임당원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 있는 이 책임당원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이슈에 매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념성도
몇십 년 전의 과거에서 이렇게 크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이 시대 변화를 잘 따라가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이 당원 중심, 책임 당원 중심보다는 어떻게 이 플랫폼 세상에 잘 적응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야, 10년, 20년 전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에 좀 맞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게 더 결정적인 맹점은 그러면 저런 일을 왜 할까? 예를 들면 경기를 앞두고 바로 앞두고 룰을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 왜 저래? 이렇게 할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할까? 그건 저는 유승민 대표가 무서워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2위하고 뭐 굉장히 차이를 벌리면서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는 유승민이 무서워 이런 메시지를 안 주죠. 그러니까 첫째 정치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있잖아요. 7대3에서 우리가 100%를 할 거야. 이 이유는 당원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윤심에 따라서 찐 윤핵관이 당대표가 안 되면 이게 대통령이 안 좋아.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도 안 좋아. 이런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력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유승민 역선택론이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만약에 역선택을 한다면 권성동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가 유승민입니다. 지금 외연 확장, 뭐 중도 세력 확장, 뭐 이런 것 우선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대표가 얘기하는 MZ 소구력, 수도권 소구력, 유승민 대표가 가장 높아요. 네, 거꾸로 뭐 MZ 그 얘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이라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은 20, 30대 소구력이 막 엄청나게 낮아요. 그냥 낮은 게 아니고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유승민 역선택론까지 이렇게 들이대면서 유승민 대표가 안 되게 만들기 위하여 룰을 변경하는 건 이건 그냥 윤심 100% 찐 윤핵관, 저는 권성동 대표 만들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당원 100%로 가겠다 하는 이면에는 뭐 저는 어떻게 보냐면 결국 당원이라는 것은 당원 그 협의회, 그러니까 그 당협위원장이 많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죠. 당협위원장이나 또 그 밑에서 공천권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구의원들,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들 사실 이 당원들의 상당수가 경선을 하면서 막 집어넣었던 책임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 당원들을 집어넣었던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특히 당선된 지방의원이나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아무래도 입김이 세겠죠. 그러면 그 당협위원장들을 줄을 세우면 윤핵관들이 원하는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역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의 어떤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줄을 세우고 공천에서 불공정한 공천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그런 불공정한 공천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참패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민심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 우리가 뽑는 건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 왕정국가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줄을 서는 사람들 위주로 해갖고 진박 간별사니 뭐니 하면서 특히 그 측근들 호가호위하는 거를 우리 국민들은 간신 정치라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이러한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책임 당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책임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줄을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자신들이 어떤 민심과 큰 흐름에서 자신들의 소신에 따라서 당을 위하는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좀 듣고자 했는데 두 분이 거의 그 의견이 일치되는 방향으로들 이렇게 많이 그 정치가 개혁이 돼야 네. 되니까요. 예.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이념의 차이가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국민의힘 그 전당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그 달아오르는 가운데서 다시 이제 원조 윤핵관으로 불렸던 이제 그분들의 발언 수위가 계속 연일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 지도부가 민주당과 국조 합의한 것 그거 두고 겉멋 패션 정치라고 이제 질타를 하고, 권성동 의원은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을 두고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그 안에 담긴 그 정치적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이상민 일병 지키기 뭐 이런 그래. 비슷한 상황. 이상민 일병. 예, 네, 그러니까 국조 합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이제 반발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다가 뭐 있었겠지만 수면 아래 잠복돼 있다가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할 거였으면 국조 합의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주호영 원내대표를 질타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보면 측근 중에 측근인가 봅니다. 저도 몰랐는데.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나왔다고 네, 그렇게 그렇기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고 사고가 터지자마자 사실은 정치적 책임을 내가 통감을 하고 우선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외국에 다녀오시면서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어깨도 두드리시고 하면서 마치 참 고생한다라는 식으로 격려하는 느낌.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참사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은 유가족 내지는 국민들인데 저 책임져야 할 사람을 위로하는구나 해서 그때 말이 많았었죠. 근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윤심을 이제 알아챈 이제 윤심을 눈치를 채고 이 윤핵관들이 이상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윤핵관들이 그 이상민 그 장관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니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윤심이라고 보는 전당대회하고도 거죠. 연동이 그렇죠. 그것이 될까요? 윤심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세월호로 인해서 결국 탄핵까지 갔고 정권 교체까지 갔다. 라고 이제 트라우마를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 국민들의 아픔,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끌면서 이 과정이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것이 너무 이렇게 길게 여야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세월호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조사가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특조위가 이제 굉장히 길게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세월호 사건을 이제 다시 수면 위에 올려서 그때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지지층의 세월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지금 자극하고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포함돼 있다고 보입니다. 추미애 의원님이 이거 반대하는 이런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화물연대 강경 진압으로 얻은 지지율을 이상민 지키다가 까먹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근데 이렇게 보면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 발언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장제원 의원은 당내 내부의 적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 범위를 넓혀서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 내부의 점수 따기 전략을 하는 겁니다. 둘 다 나쁘죠. 둘 다 당내 편가르기.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 전체를 편가르기, 유족 고립시키기, 시민단체 편가르기 이런 겁니다. 이거 30% 전략인데요. 이렇게 계속 가면 폭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그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활용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팩트를 제시해야죠. 팩트 제시를 안 하고 그냥 공격을 하신 거예요. 팩트는 아니고 그냥 말로 얘기한 말로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세월호 때 시민단체들이 무슨 횡령을 합니까? 이건 세월호 관련하여
뭐 추모라든지 이런 거에 뭐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요걸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횡령의 구체적인 증거를 그 발언자가 얘기해야죠. 그래서 네네. 이게 특히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어쩌고 이 얘기를 한 거는 유가족이 가장 분노한 지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의도는 그 특조위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다 쓰인 거 맞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그 문제 의식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횡령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제가 네네. 다른 뭐 횡령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너무 거칠게 한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도 뭐 조사도 더 하면 안 되고 국조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세월호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 모자란 것은 보태고 지금 그죠? 그때 우리가 너무 과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재점검하고 해서 그때 어떤 과오를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현명하게 하자. 뭐 이 지도자라면 제 생각에 네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 듭니다. 그 이상민 장관 이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장관 그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또 권은희 이제 경찰 출신이죠. 그 의원님은 요 해임 건의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이제 또 찬성표를 던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제 이상민 장관이 앞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버티고 버티다가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이상민 지키기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선을 오래 가져가겠다는 거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버티면 민주당은 내심 뭐 웃지 않을까요? 만약에 계속 거부를 하면 탄핵안 카드가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의견 분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리됐습니까? 어떻게 의총을 정리가 통해서 됐나요? 내부 의견들이 일단 해임안으로 가자. 그리고 이후에 해임안을 거부하고 이상민이 사퇴 안 하면 그때 탄핵안을 꺼내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제 거부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해법일까요? 그게 지금 보시면요. 얼마 전에 박진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내놓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 게 물론 그 대통령의 어떤 비속어 사용 문제란지 이런 것들은 논란이 컸지만 박진 장관의 오롯이 그 책임이 있느냐 또 그 박진 장관이 꼭 그렇게 해임할 정도로 잘못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어떤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모이진 않았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런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가 158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간 것이고 사실 이 정도 죽고 이 정도 큰 비극이 국가적으로 일어났으면 주무부처 장관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이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 어떤 우리 한국의 정서예요. 그런데 하물며 실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하의 그 경찰과 또 그 지자체하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마저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다수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거고요. 또 실제로 여론에서도 조금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박진 장관하고는 달리 잘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놓으라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이런 민심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태를 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경찰들이 막 처벌까지 받는 상황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들을 계속 지휘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해임을 받아들일 때 이게 내가 밀린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국회의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한 축인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국민의 여론이 받쳐줄 때는 받아주는 것이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여러 가지 국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끝나고 나서 사퇴하도록 알아서 거취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진짜 그야말로 그 표현대로 밀리다가 마지못해 물러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리더십 상실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최근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민주당은 많이 이제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의원 개인 비리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가로막을 경우에 이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또 쓸 수도 있는데 자, 최 의원님 지금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건 중요한 건 당내 분위기 뭘 물으시는 거냐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왔어요. 그랬을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 부결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당론으로 부결하라고 당론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자유투표 쪽으로 자유투표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노웅래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네. 저도 같이 상임위를 해서 잘 아는데 내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발견된 돈은 출판 기념회 한 돈하고 이런저런 경조사가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에서도 그 돈이 뇌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유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올렸을 때 여기서도 역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선택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역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봤자 그거는 없나요? 민주당이 결정하니까요. 다수당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유선택이니까. 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 그 여당 의원 변수가 안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네. 과반 이상이니까. 이현주 의원님 네. 혹시 그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네, 않고요. 네. 그냥 이렇게 인사라든가 신상에 대한 거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의사결정을 좀 존중하는 편이라서 비밀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민주당에서 이 추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심심찮게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전 지사가 MB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정부도 사면 제외로 급선회하는 분위기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도 아니고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사면을 대통령이 누구를 찍어서 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식의 행태 자체가 굉장히 정근대적이다. 다만 이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폭넓게 허용을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건 좀 개선할 수 있겠죠. 개혁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우선은 이 수사와 재판 자체가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저는 MB 사면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들러리 사면 받지 않겠다. 정말 잘한 거고 이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커가는 거다. 네. 네, 만약에 이번에 나 5개월 이제 겨우 5개월 남았는데 물론 이게 겨우가 징역살이 해본 분들은
그 만년 병장 제대할 때 심정처럼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만 그 5개월 때문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게 길게 봤을 때 훌륭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MB는 15년 남았습니다. 형기가.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5개월 조금 못 남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한테 복권을 해준다면 의미가 있지만 사면만 해준다는 거 완전 너 들러리서 이걸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저는 언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했고 MB 사면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국민 다수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5개월 후에 나와도 그 정치적인 재개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사면 복권하고는 다른 이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저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사법부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합니다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래서 프레임이 무서운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하려면 그 영부인이나 영부인의 그 모친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해야죠. 양쪽 다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든지. 하여간 뭐 일단 이 사법정의 실현을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좀 공정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문제는 이것도 아마 이제 지켜볼 문제입니다만 이제 야당이 워낙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이 올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야당이 또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 이거하고 관계없이 본인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든 아니면 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을 긋든 저는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사도 저는 계속 끌면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빨리 결론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의 2023년도에 사자성어로 꼽은 말 과이불개입니다.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선정된 이유는 민생의 경보음이 울린 지가 오래인데도 여당과 야당이 경쟁으로 날을 치새기 때문일 텐데요.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협치하지 않으면 결국 양쪽 다 민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